네, 3차 시, 3차 시합니다. 14조 3차 시. 오늘은 수업 영상을 좀 많이 녹화하다 보니까 목이 좀 쉬었습니다. 여러분 듣기가 좀 불편할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참아주세요. 미안합니다. 자, 14조 3차 시. 14조는 우리가 재난서사에 담긴 종교적 상징과 파국의 의미를 살피고 있지요. 3차 시는 정용준의 소설 바벨을 보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상상이에요. 인간이 내뱉은 모든 말이 공기에 노출되면서 펠릿이라고 하는 물리적 형태로 전환돼서 표출되더라. 이것이 몸을 타고 내려가서 발목에 달라붙게 되는데 피부 밑에 고여있는 고름이나 혹이 되어서 잘라내지 않으면 커져서 질식사하거나 부패하게 되더라. 상당히 좀 재밌습니다. 상상 이야기. 그래서 정부는 이제 펠릿 억제 정책을 펴는데 쓰레기 봉투에다가 개인별 쓰레기 봉투에다가 담아서 처리하게 한다는 얘기죠. 근데 가격을 점점 올리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이렇게 펠릿 처리에 비싼 비용을 물림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언어를 통제하고 경제적 이윤을 얻는데, 이러한 펠릿 억제 정책은 빈부의 격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더라. 이를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음성 언어를 포기하고 필담을 나누거나 신체에 밀을 부착해서 문자를 보여주는 팜패드라는 도구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더라. 필담을 나누는 것은 나도 이제 상상할 수 있겠는데, 신체에 미래를 부착해서 문자를 보여주는 팜패드라는 도구는 또 이 작가만의 상상력이군요. 하지만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불편하게 할 필요가 없죠. 언어가 필요할 때 대신 말을 할 스피커를 고용해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하층민은 이제 생존을 위해서 말을 대신해주는 스피커가 되어서 일하다가 결국은 펠릿에 의해 질병에 걸리거나 질식사하고, 결국 언어가 펠릿이라고 하는 형벌이 되는 바벨의 시대에 정부는 펠릿을 국민 통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고, 이는 빈부의 빈부의 차이를 더 극명하게 만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는 비극을 초래하는 언어에 대한 실험. 자, 우선 말더듬이었던 닥터 노아의 언어 실험은 소통의 오해를 낳는 언어의 불완전성을 말의 물질성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예요. 이 소설에서. 그러니까 동화 얼음의 나라 아이라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이제 연구가 시작됐다 이런 얘기예요. 말이 얼음으로 연결되어서 영원히 보존되는 순백의 얼음나라 아이들을 동경하죠. 그래서 말의 형체 이론에 대해 연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아이란 실험은 태초의 로고스에 대한 연구. 소설에서는 신은 말로 세계를 창조했다. 전능한 그는 단지 말만 했다. 있으라니 있게 됐고, 어둠과 빛이 나뉘었고, 태양과 달과 별들이 낮과 밤을 만들어내고 지상의 것들을 비추며 보호했다. 이 태초의 그 천지창조와 그러나 인간은 신을 거스르기 시작했다. 소설에서요. 신의 뜻은 모호했고 세계에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결국은 인간 타락의 시작, 그리고 타락하지 않은 인간 노화를 제외한 모든 인간에 대한 단죄로서의 대홍수를 이제 제시하는 거죠. 노아는 말을 사물로 변환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사물이 된다는 로고스를 모방하고자 했다 이런 얘기예요. 소설에서 말이에요. 바벨탑을 통해 하늘에 달했던 구약의 백성들이 결국은 언어의 혼란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죠. 그러니까 참 그 가끔 신기해요. 어떻게 같은 인류가 각각이 서로 다른 언어를 쓴단 말이지. 예, 정말 신기해요. 물론 이제 그 인간의 어떤 종이 뭐 백인, 황인, 흑인, 이거 소위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거꾸로 흑인, 황인,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 그래도 서열화가 되나요? 어쨌든 이렇게 그것은 이제 뭐 그 태양에 좀 더 가까운 지역 뭐 이렇게 말하나요? 어쨌든 그 인간의 종이 이렇게 피부색으로만 구분하더라도 결국 크게 보면 뚜렷하게 세 종류의 인종이 있는데 언어는 정말 이를 셀 수 없을 만큼 다르죠. 그래서 결국 그 이 구약에서의 바벨탑 신의 뭐 노여움에 의해서 언어가 이제 제각각의 어떤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참으로 어떤 오묘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 그 이야기 자체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고 하여튼 노아는 말을 사물로 변환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사물이 된다는 로고스를 모방하고자 했다. 바벨탑을 통해 하늘에 닿으리 했던 구약의 백성들이 언어의 혼란이라는 형벌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로고스를 모방한 이들은 펠릿이라는 저주로 멸망의 위기에 놓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소설 바벨에서. 그래서 이제 이 펠릿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사람들은 말을 통제당하잖아요. 심한 경우에 자신의 혀를 자르고, 이제 감당할 수가 없는데 말은 부지불식간에 또 하니까 차라리 자신의 혀를 자르기도 하고, 또 펠릿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기도 하고, 또 바벨 이후 태어나 음성 언어를 배우지 못한 바벨 키즈들은 부모조차 의도와 표정을 읽어낼 수 없는 이제 불가이한 존재가 되어서 그 무엇에도 반응하지 않는 텅 빈 삭막한 시선만을 보내는 순하지만 친근감은 전혀 없는 희귀한 동물과 같은 존재로 성장하더라. 이런 세계가 얼마나 끔찍해요. 그렇죠. 언어가 없는 세계, 언어가 없는 세계, 언어를 모르는 세계. 그리고 이 소설에서는 실질적인 언어뿐 아니라 또 언론 매체를 통제하고 있는 정보 권력에 대한 주목도 있는데, 자, 소설은 노아 박사의 존재를 취재하는 요나의 시선으로 이렇게 이제 소설되고 있거든요. 그런 횃불지의 기자로서 정말의 예언자라기보다는 정말의 기록자, 그리고 진실을 파헤치는 탐색자의 역할을 맡았어요. 자임하고 있죠. 그는 반정부 시위를 벌이는 단체와 노아가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정부 쪽 입장을 지지하는 단체, 양쪽 모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런 인물이에요. 노아의 존재를 취재하는 요나를 말하는 거죠. 요나가 기자. 그는 노아의 동료인 보올 교수와 그의 딸 마리를 통해 노아의 진실을 알게 되는데, 노아의 순수한 연구는 정부의 막대한 지원으로 인해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응용되고 그 다음에 응용 방식의 실패로 세계가 결국은 펠릿의 저주에 빠졌다는 거거든요. 정부는 노아를 이제 격리하고 이제 어떤 뭐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하지만 이제 노아를 자폐 상태에 빠지게 해요. 결국 이 모든 재앙의 근원에는 그 노아의 언어 실험이 아닌 정부의 부정하고 강압적인 권력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정부는 펠릿의 형벌을 권력화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거짓 언론을 국민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컨대 이 소설에서는 바벨을 말합니다. 노아, 바벨, 요나 등의 이런 기독교적 상징을 빌려와서 진짜 재앙은 언어가 아니라 그 언어를 통제하려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움직임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설 속에서 언어에 세금을 물려서 국민들을 침묵하게 만들고 정보가 은폐된, 왜곡된 그런 거짓 기사를 통해서 존재하지 않는 희망을 강제적으로 주입하는 소위 바벨 정부는 현실 속의 부정한 국가 권력을 우화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되죠. 특히 시위하는 시민들을 군번과 최루탄 등의 무력으로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진압대의 모습은 80년 광주를 또
상징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냥 무력하고 무책임한 정부는 통제가 불가능해진 폐허 바벨의 노아의 죽음을 선포함으로써 종말은 이미 시작됐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인데, 소설에서는 요나와 마리의 사랑, 룸과 노아의 교감을 통해 언어를 뛰어넘은 공감을 이제 작은 희망으로 남기고 있어. 이런 공감은 그러나 폐허가 된 바벨을 구원하기는 아주 미약해요. 그러니까 이 소설은 구약 성서의 재앙을 이렇게 빌려와서 재앙의 모티프를 차용해서 우리 사회 국가 권력이 초래할 수 있는 폭력과 재앙의 공포를 서사화하고 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자, 이제 결론을 봅시다. 지금까지 본문에 살폈던 세 편의 소설들을 통해서 이 재난의 이야기, 재난사사에 담긴 종교적 상징과 파국의 의미를 이제 요약 마무리해서 결론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를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까지 구약 성경의 심판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이 김애란, 윤고은, 정용준의 소설에 나타난 종교적 상징과 파국의 의미를 살폈잖아요. 노아 시대의 대홍수를 패러디한 김애란의 물속 골리앗은 거대한 홍수 속에 남겨진 소년의 서사를 통해 국가가 실종된 위험사회 혹은 이제 액체 근대에 철저하게 고립된 개인의 그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소년은 홍수를 통해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된 그 성서 속의 노아와는 달리 홍수를 통해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된 그 노아의 방주 이야기의 노아와는 달리 이 소년은 개인적, 국가적, 종교적 아버지의 부재 상황에서 홀로 표류하고 있죠. 고립되어서. 또 윤고은의 밤의 여행자들은 재난의 공포와 고통까지도 상품화하는 이런 자본의 그 논리를 보여주면서 결국 인간의 비틀린 욕망과 신자유주의 시대의 거대 자본을 비판적으로 그려내고 있죠. 재난 상품을 점검하기 위해 파견된 요나는 돈벌이를 위해 인공적 재난을 만들려는 그 이제 폴이라고 하는 그 회사 자본주의 권력에 맞서다가 죽음을 맞지만 소설은 요나의 죽음마저도 재난 여행 상품에 활용되는 그런 파국적 결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의 그 생명력 을 보여주는 거죠. 뭐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권은 유한하고 자본은 영원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대통령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직선제 개헌으로 바꿔진 이후에 대통령은 단임 5년제 선거를 5년제 단임 임기를 갖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점에서 정권은 이렇게 5년마다 바꿔지잖아요. 근데 이제 자본주의, 자본 권력, 경제 권력은 즉 재벌들은 영속적이죠, 거의. 그래서 이제 그 가장 뭐 이제 개혁적인 뭐 정부였다라고 볼 수 있는 노무현 정부에서 마저 노무현 대통령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살아계실 때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 이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한탄을 했어요.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대통령 권력이 선출된 권력이 삼성이라든가 이런 경제 권력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한 어떤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지금 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뭐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구속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그가 그 형기 끝까지 감옥에 있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경제계도 그렇고 뭐 종교계도 그렇고 일부 정치 집단에서 그렇고 석방 사면을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정권은 유한하고 자본은
자본의 권력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의 그 어떤 상황, 자본의 논리가 이 윤고원의 밤의 여행자들에서도 아주 무서울 정도로 잘 그 상징화되고 있어요. 성경의 요나서에서는 재앙의 선포가 부패의 정화로 이어지고 있지만 소설에서의 재앙은 성서에서와 같이 사회 정화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러나 요나의 이야기는 신자유주의 사회 거대 자본의 논리의 폭력성과 그로 인한 파국에 대한 경고를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이제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이 자본의 논리, 인간적인 것을 억압하는, 인간을 도구화하는 모든 것을 효율성과 생산성의 가치로만 판단하는 이 자본의 논리에 대한 비판. 이것은 문학도 그렇고 문학 외적인 담론에서도 꾸준히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보통의 독자들도 뭐 모르지 않지요. 문제는 뭐냐면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대안이 없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가 맹위를 떨치면서,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제 산업혁명 시기에 그 어린아이들, 그다음에 부녀자들까지도 거의 뭐 17, 8시간 이렇게 노동을 하면서 사람의 기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랜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아주 적은 임금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굶주리고 헐벗고 장시간 노동에 이제 또 죽기도 하고 그런 소위 말하면 어떤 노동에 대한 착취. 그런데 이제 자본가들은 끊임없이 그 생산성을 높여가고, 그다음에 시장의 확대를 통해서 식민지까지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제국주의 전쟁을 통해서. 그러면서 끝없이 이제 부를 늘려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자본가는 계속 부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가는데 노동자들은 그 생산성에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메꿀 수 없는 어떤 가난의 늪에 빠져드는 것을 보고, 그러면 대안이 뭐냐? 대안이 이제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 이렇게 대안이 그때는 대안이라도 있었잖아요. 근데 물론 실험을 했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보건대 이제 1990년대 후반에 동구 사회주의권이 거의 몰락하고,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2000년대에 와서는 전 세계적으로 자본의 논리가 관철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잖아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이 자본의 논리에 대한 문제점 우리가 이제 다 알아요. 그런데 이제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 더 비극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는 어쨌든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대안이 있었고, 근데 그 이제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근데 해봤는데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는 거죠. 인간의 어떤 내재적인 어떤 욕망이라든가 계급을 철폐하기로 했는데 또 다른 계급이 만들어졌다거나 이런 이제 요인들이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대안이 없다는 것이 더 절망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문학은 대안까지 제시하지는 못해요. 이게 이제 문학의 한계죠. 그러나 이제 또 한계이면서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문학이 대안까지는 직접적으로 제시해 주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 디스토피아적인 상황을 문학적 그 허구적 구성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이제 그 어떤 대안을 마련할 것을 숙고하게 하는 것, 이 정도까지가 이제 문학의 역할이다, 좋은 책의 역할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정영준의 바벨은 인간의 교만함과 타락을 다룬 바벨의 탑,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또 요나 모티프를 다 가져와서 언어와 권력의 문제에 대한 성찰을 보여주고 있는 소설이죠. 이 소설은 펠릿이라고 하는 아브젝시용을 통해 대재앙을 맞이한 가상의 국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하늘에 닿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을 경계하는
성서와는 달리, 성경의 이야기와는 달리 국민들을 침묵하게 만드는 폭력적인 국가 권력을 비판함으로써 잘못된 권력이 초래할 수 있는 재앙의 공포. 그러니까 아마도 이 정영준은 뭐 아마도 이제 아니요 그 뭐 너무 정치적인 이야기를 갖다가 비유해서 말하면 좀 뭐 예, 그건 그대로 하고요. 자, 어쨌든 최근 성경의 재난과 심판 모티프를 차용하고 있는 이런 소설에서는 기독교적 의미의 심판이 지닌 정화의 기능을 소거한 채 그런 기능은 삭제됐다 이런 얘기죠. 현대사회에 대한 파국적 상상력을 비극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공통점이 있더라. 이들은 심판자로서의 신이 부재한 시대에 불안과 공포를 드러내는가 하면 또 신을 대신하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권력자의 폭력에 대한 비판을 담아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현대사회에 대한 이러한 비극적 전망은 최근에 한국 사회가 지닌 불안정성과 위기에 대한 반영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메르스와 세월호 사건.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죠. 코비드19 세월호 사건. 아직도 알 수가 없죠. 도대체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났고 무엇보다도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아이들을 그다음에 이제 그 세월호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왜 한 명도 구조해내지 못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죠. 도무지. 예. 그리고 국가의 부당한 권력 행사 방식과 부당한 국가 권력 행사 방식은 아마 이제 이것은 예. 자본의 불공정한 분배 방식. 하여튼 이런 우리 사회 안전망 및 직납 부재,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권력을 보여주는 무수한 사례들이죠. 이런 사회에 대한 비판은 한국 재난 영화에서 우회적으로, 상징적으로 굉장히 많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괴물, 봉준호 감독 영화 괴물, 해운대, 감기, 부산행, 부산행은 완전히 그 좀비 판도라는 이제 핵발전소 사고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또 보면 이런 영화들이 어떻게 그 재난을 극복하냐면 하나의 문법이 있어요. 가부장적 남성의 희생을 통해 재난을 극복하지요. 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소위 할리우드식 휴머니즘을 그대로 그 주제를 답습하고 있어요. 가만히 눈여겨보세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한국 현대소설, 지금 우리 14주 살폈던 이 소설들을 보건대 그 재난의 극복이 불가능한 현실을 재난의 극복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자본의 논리가 갖고 있는 그 위험에 대한 경고 우리가 거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서 왔느냐? 이 성장 문명 끊임없이 이를테면 그 경제 발전, 다시 말하면 자본 논리를 말하는 거죠. 이윤과 이윤을 끊임없이 추구하기 위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이 자본의 논리가 가져온 결국은 그런 그 재앙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 성장 문명을 멈추고 그러니까 끊임없는 어떤 그 성장을 추구하는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이 자본의 논리를 멈출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탄소 제로 탄소 중립의 선언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자연 생태계 회복을 위한 그러니까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그런 어떤 삶의 추구라든가 이런 대안들을 제시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굉장히 그 물질 문명이 주는 편리함에 중복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대폰이라든가 인터넷이 조금만 이렇게 느리면 견디지 못하죠. 견디지 못해요. 이미 그 빠름,
그런 그 익숙함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 이 멈춤, 천천히 가는 거, 이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거의 쉽지 않은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한국 현대 사회 위기가 소위 휴머니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안 되죠. 김혜란 연구원 정영준의 소설을 통해 살펴본 재난서사는 불안정한 폭력의 나만 우리 사회를 향한 암울한 전망이면서 경고의 메시지는 되지만, 내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대안은, 그럼 대안이 뭐냐? 참 난망한 문제입니다. 문학의 대안까지 제시하지는 않는다,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학을 떠나서 그러면 현실에서 대안은 뭐냐? 없어요. 없습니다. 자, 이제 15주차에는 연결해서 15주차 다음 주는 이제 15주차 가장 우리 학기 이번 학기 마지막 그 주 수업인데, 어떤 주제로 우리 문학 작품을 좀 살펴보려고 하냐면, 한국 소설에 나타난 부재의 기억, 이런 제목을 통해서 4.16 세월호 참사를 다룬 소설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14주 이번 주차에서 좀 연결되는 그런 주제의 문학 작품, 우리 문학 작품을 한번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 마지막 15주차 수업에서 검토하려고 합니다. 노래를 하나 들어보려고 해요. 노래를 같이 하나 들어보려고 하는데, 카드가든의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자, 같이 들어보죠. 수업 듣느라고 지친 여러분을 위한 위로곡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